자, 박정희 정권 첫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부터 삼성개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총 8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 전반기 초반 10년 정도에 대해서 다룰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박정희가 거의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지, 대통령도 5대 대통령부터 해서 9대 대통령까지 헌법을 또 한 3번인가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군인이었는데 군사 쿠데타로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최고회의 의장으로 다스리다가 대통령이 돼서 또 우리나라를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럼 우선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된 계기인 5.16 군사정변부터 알아봐야겠지. 자, 5.16 군사정변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2공화국 장명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박정희 등 일부 군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럼 군부는 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변이 이제 쿠데타라고도 하는데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됐냐 이거야. 물론 개인의 권력 욕구도 있었지만 그게 제일 컸겠지만, 자, 당시 군부는 꾸준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군대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교들이 승진을 못하는 지금 체제였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군대 규모가 급속히 확대됩니다. 한국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군대 규모가 10만 명가량밖에 안 됐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막 60만, 70만으로 확대가 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지휘관도 많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었던 지휘관들, 입대가 빨랐던 사람들은 쾌속으로 막 승진을 하는데, 조금만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장교들은 출세가 안 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적 뒤에 들어온 군인들이 인사적체로 인해서 선배들보다 훨씬 승진이 느린 게 엄청난 불만이었습니다. 일례를 보면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장도영이라는 사람인데 1923년생이야. 그런데 쿠데타의 주요 인물이었던 김종필은 이 1926년생인데 둘의 계급 차이를 보란 말이야. 한 명은 중장, 3스타의 육군 참모총장인데 다른 한 명은 중령이니까 뭐 끽해봐야 대대장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이 몇 년 사이에 몇 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지. 자,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인사 적체가 심했는데 제2공화국에서 군축을 추진했단 말이야. 왜 했냐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를 아껴서 경제개발 계획에 쓰여질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군축을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안 그래도 느린 승진 가능성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 자, 박정희의 경우, 박정희가 어쨌든 명실상부 주도 세력 주도했던 사람이니까, 자,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박정희는 경상북도 선산군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다고 해. 그래서 박정희는 처음부터 군인이 된 건 아니고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하지만 어릴 적부터 군인에 대한 동경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군인에 대한 로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1938년에 일제시대였으니까 만주국 사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입학했어. 일본 육사에는 못 가고 만주국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혈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할 굳건할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충성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충성 맹세문을 써서 만주군 사관학교. 왜 이런 것까지 썼냐면, 이 나이가 좀 많았을 때 지원을 해서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42년에는 이 만주국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만주국은 명목상은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괴뢰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만주국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니까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일본 육사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본 육사 57기란 말이야. 그래서 육사를 졸업한 다음에 박정희는 만주국에 소속되었는데 당시에 뭐 진짜로 독립군 혹은 항일 팔로군과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서 독립군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겠지. 자, 해방이 된 다음에 박정희는 장교 경험자를 찾던 광복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독립운동 하던 시절,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는 광복군 소속이 절대 아니었고 이 돌아오면서 광복군이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들일 때 광복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박정희가 광복군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비밀 독립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도 이제 뭐 송충이 솔림 먹으니까 또 군인이 되는 거지.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입대해서 2기로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육사 2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 사람. 자, 근데 박정희의 이력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해방 직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박정희가 존경하던 셋째 형이었던 박상희가 이 사람 좌익 활동을 했는데 대구 11 사건으로 경찰에게 사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우익 세력 경찰에게 사살을 당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좌익 계열이었던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합니다.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박헌영이 주도하던 좌익 단체란 말이야. 공산당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한 전적으로 인해서 군인을 하면서 남조선 노동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안에 여수 11구 사건 가르칠 때 이 군대 안에 좌익 세력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좌익 세력 중에 한 명이 박정희였던 거지. 그래서 11구 사건 이후에 좌익 계열 군인을 숙청하는 숙군 작업에 박정희도 걸려들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뭐 다른 이 선배 군인들이 인맥이 있었나 봐. 그래서 실형을 보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냥 군대에서 나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군인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포병 소령으로 다시 군대에 복귀를 해서 육군 소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박정희라는 사람은 원래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나폴레옹이나 터키의 케말 파샤 등 군인 출신 권력자를 존경했고 특히나 일본 군국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은 일본인으로 태어났어야 돼. 원래는 일본 군인이 됐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인데 일본 군대를 동경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일본 군대가 군국주의 시절에 정치에 관여를 하고 군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 출신이 정권을 장악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이 흔들리자 군사 정변을 구상을 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수에 그치고 정변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공화국에 출범한 뒤에는 박정희의 좌익 경력이 다시 한번 폭로가 됐어. 너 남로당 출신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 박정희의 경력에 위기가 닥쳐왔고 별일 없으면 이제 군대에서 물러날 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부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변을 계획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서 그 의장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갑자기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조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려시대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고려의 삼성 육부제도를 그대로 굴리질 못하고 뭐 정방이니 도방이니 이런 새로운 권력기구가 들어선 것처럼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새로운 권력기구가 등장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군인이 다스리는 군정체제가 됩니다. 자, 이 군사정변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부정축제자와 폭력배를 처벌하고 농가 부채를 탕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거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민심이 안 좋아지면 권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거기에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기존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압박합니다. 여기에 큰 피해자가 조영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민족일보 사장이야. 평화통일과 노동제 중에 권익을 내세웠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에 사형을 받아서 왜? 좌파다 이거야. 잡아다가 본보기로 사형을 한 거지. 자, 박정희는 군사정변 이후에 약속을 했어.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이양한다고 했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참신하고 얌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최단 시간 내에 이양하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난 권력욕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약속 지킨 사람 거의 없죠.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자, 박정희는 이 최고회의에서 개헌을 했어. 헌법을 또 바꿨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국회 단원제. 그 이전에 국회 양원제였지. 2공화국 때는.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된 건 물론이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고 직선제로 또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설립하고 이 중앙정보부를 움직여서 민주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면서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마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활동을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자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거야. 정당까지 만들게 되는 거지.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이나 김종필 같은 사람들은 모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의 직속 부하들인 거지. 자, 근데 박정희는 자기가 민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양을 하게 된 거냐? 이게 좀 코미디인데. 자, 군대를 관둡니다. 전역을 해버려. 그럼 다시 자기는 민간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최고위원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민간 정부에 참여하자. 자, 우리는 군인이었을 때 정권을 잡았으니까 군정인데 우리가 민간인이 되면 민정 아니겠어?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리고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자기가 헌법을 바꿨지. 대통령 직선제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것은 박정희가 이끌었던 군정에 대한 지지가 처음에는 높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군정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박정희 정권은 출범했고 이것을 우리는 제3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승만이 있었던 건 1공화국, 장면이 주도한 걸 2공화국, 이제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걸 3공화국. 그럼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은 대통령 바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난 다음에 헌법을 갈아치웠잖아. 2공화국. 그리고 박정희가 또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체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3공화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권 초반의 이슈는 한일회담과 6.3 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뭐가 제일 급했냐면 경제 발전해야 돼. 군인이 나서서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정당성도 없는데 야, 니네는 도대체 뭐냐 이런 소리 듣는 말 들을 거란 말이지. 거기에 미국의 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진은 5.16 군사정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의 사진이야. 그래서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마무리되지 못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재개합니다. 자, 이걸 한 이유는 우선 국교 정상화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해서 경제개발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해.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 너희 둘이 협력을 해서 안보 파트너가 돼야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정책을 짜기가 편한데 니네 계속 이렇게 국교 정상화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미국의 의중이 그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관계를 돈독히 하면 미국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라고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른 걸 사과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기는 했는데 사과를 했다 이게 아니고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받기로. 독립 축하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독립 축하금을, 완전 말장난이죠. 그죠? 그래서 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몇억 달러 받았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일본한테 돈은 받았는데 사과를 못 받았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학생과 제한 인사들이 이에 반발해서 6.3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한일 회담이 한창이었을 때라서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났는데 니네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정권 퇴진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물론 당연히 이걸 들을 정부가 아니죠. 정부는 계엄을 선포해서 시위를 억누르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자,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미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한 거야. 이런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1964년 9월에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한 걸로 시작을 해서 6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투부대가 파병됐는데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1년에 거의 5만 명 가까이 보내서 총 32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병하는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개발에 대한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미국에게 제공을 받았다. 이때 맺은 조약, 뭐 각서, 이게 브라운 각서인데 브라운 각서, 브라운이 누구냐? 브라운은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주한 미국 대사란 말이야. 이 사람과 각서를 썼어. 베트남에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많이 보내는데 대가 뭐냐? 국군을 현대화 시켜준다. 그리고 전쟁보급 물자와 용역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은 보급 물자 많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이득을 본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돈도 빌려주겠다.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파병군인이 월급 받은 걸 송금도 해주고 군수물자도 수출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 지역의 건설에 참여하는 등으로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고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다고 해. 하지만 자,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됐습니다.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어갔고 부상자가 10,000명이 넘어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건 대부분 불구가 됐다는 이야기겠지. 거기에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가 뭐냐면 베트남은 정글이 많잖아. 여기 정글 안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게릴라 부대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 게릴라전을 상대하기 위해서 정글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고엽제라는 걸 살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식물을 말려 죽이려고 한 건데 식물만 죽은 게 아니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이 있어서 이런 고엽제, 아주 피부에 아주 안 좋고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이 고엽제 피해자만 해도 15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해외에 파병된,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민간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베트남전이 이 베트콩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인 학살이 많았다고 해. 자, 박정희는 이제 독재를 해야겠지. 그래서 대통령
두 번까지 가능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 번까지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선 개헌이라고 얘기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게 되는데, 자, 1967년 박정희는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될 때는 윤보선이랑 붙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났어. 그죠? 득표수가 박정희가 470만 표고 윤보선이 450만 표, 454만 표란 말이야. 16만 표 차이밖에 안 나.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는 어찌됐건 경제개발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박정희가 똑같이 윤보선이랑 붙었는데 득표수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지. 그래서 두 번째로 대통령, 6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족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족을 몰라. 근데 당시 대통령에서는 두 번 연임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란 말이야. 5대 대통령 한 번 되고 6대 대통령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또 하려고 하겠지. 박정희는 당연히 대통령을 계속하기 원했고, 그래서 헌법을 갈아치우기를 원했단 말이야. 여기에 좋은 핑계가 된 게 1967년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였어. 68년에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 부근까지 침입했어. 이것을 김신조 사건 121 사태라고 부르고, 김신조가 유명한 게 지금도 남한에서 살고 있어. 김신조가 이 당시에 야, 네 여기 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니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와 수다 이래서 김신조가 유명해졌단 말이지. 그리고 같은 이틀도 안 지나서 한 3일도 안 지나서 1월 23일에 북한이 미국에 첩보한 푸에블로를 동해에서 납포했고, 물론 이거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긴장 관계를 만들게 되지. 그 다음에 울진 삼척에 대규모 무장 공비가 1968년 연말 11월에 또 일어났단 말이야. 당시 잠수함 타고 무장 공비가 울진 삼척이면은 저기 막 경상도 강원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100명 가까운 무장 공비가 침투를 했다.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 100명 가지고. 어쨌든 가서 애꿎은 사람들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자, 이에 박정희 정부는 반공 정책을 강화해서 예비군을 창설하고, 여러분들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7년 해야 돼. 7년? 9년? 뭐 몇 년이야? 하여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때 생긴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도 반포하고 학생들에게 교련이라고 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제도를 강화해서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됐단 말이야. 지금이랑 모양은 다르지만 처음엔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68년에 주민등록증이 처음 생긴 거지. 자, 그리고 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구실로 해서 아주 좋잖아. 원래 반공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국가안보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삼선 개헌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오래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얘가 뭘 하려는지 안단 말이야. 세 번으로 안 끝날 것이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 학생들은 이러한 개헌이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했고, 그래서 못하게 막 막았는데 당연히 계속 밀어붙이겠지, 무대뽀로.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핑계 삼아서 반대 여론을 억압하고, 여당, 그러니까 당시 공화당이었겠지, 국회 별관에 따로 모여서 몰래 모였단 말이에요. 야당이 막 이거 법 통과 못 시키도록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못하게 막아서 거의 못할 뻔했는데, 새벽에 다른 데에 몰래 모여가지고 의사봉도 없이 주전자 뚜껑으로 막 땅땅땅 찍어가지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지. 이것을 삼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세 번째로 출마할 수 있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안 나서 박정희가 놀랐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 박정희가 당선이 되고 또다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있었던 두 후보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두 후보가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뭔가 이후에 이 대통령 71년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를 예언한 거나 다름없는 얘기라서 한번 봅시다. 적인 충돌은 71년 대선부터였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무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느랴.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부정투표 자, 박정희는 이후에 자기 말대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체제를 만들어버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